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원래 생존 신호입니다. 이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초원에서 맹수와 마주쳤을 때 뇌는 0.1초 만에 온몸에 경보를 울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또 어때요? 근육에 피가 몰리고 눈동자가 확장됩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장치예요. 두려움 덕분에 우리 조상은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현대인에겐 여러분 맹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맹수가 있어요? 우린 맹수가 없어요. 호랑이와 사자가 우리 옆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원 안에 우리 안에 있죠? 자, 현대인에게는 맹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지인에게 하는 거절, 나의 실패, 어떤 타인의 시선, 변화, 선택,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뇌가 이제 맹수처럼 정확히 동일한 회로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발표 전날 밤 몸은 내일 사자 앞에 서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몸은 죽을 것처럼 반응하는데 실제로 죽을 일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가짜 두려움의 출발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가짜 두려움이 있는데 이 가짜 두려움,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가 죽을 상황이 아닌데 죽을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이 세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두려움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패턴을 미리 엮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앞질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상상 속에 미래에서 사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그 그림에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잡혔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뇌는 발표장에서 말이 막히는 장면, 상사가 찡그리는 장면, 동료들의 속삭임을 무제한으로 재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제작한 픽션이에요. 이해되시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현실에서 실제로 재앙이 되는 경우는 3%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진짜 삶을 소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두려움이에요. 타인의 머릿속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체면도 봐야죠, 눈치도 봐야죠, 평판도 봐야 되죠. 타인의 시선이 삶의 많은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과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생각할까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스팟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타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연구에서 여러분 실제로 민망한 셔츠를 입고 방에 들어간 학생은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셔츠를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무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무대에 오르지 않는 꼴이죠. 두려워하니까. 세 번째, 정체성 두려움이에요. 실패가 나를 정의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장 깊고 교묘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번 일이 잘못될까봐가 아니에요. 잘못되면 나라는 사람이 형편없다는 게 증명될까봐. 이 두려움은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자본이 없다. 시장이 불확실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솔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나는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면 두려움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이 정체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체질이 못 돼. 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이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게임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한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건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인드 마지막 장을 읽어봤어요. 마지막 장을 읽어봤더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두려움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두려움에 계속 속을까요? 자, 가짜 두려움에는 아주 정교한 자기 보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 속는 게 아니에요. 가짜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세 가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 합리화예요. 두려움은 결코 나는 두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들키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준비가 조금만 더 되면, 아이들이 크고 나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 이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짜 두려움이 진짜 신중함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어 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무기. 피해 보상이에요. 두려운 상황을 피하면 그 순간 안도감이 옵니다. 자, 회피해 보상이죠. 자, 이 안도감이 문제입니다. 뇌는 즉각적인 안도를 좋은 선택으로 학습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피하게 돼요. 회피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발표를 피했더니 불안이 사라졌다. 다음에도 피하는 거죠. 그쵸? 발표 상황 자체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피할수록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 강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단기적 안도가 장기적 두려움을 키우는 이 역설이 우리를 점점 더 좁은 세계 안으로 가두는 거죠. 자, 세 번째 무기. 침묵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두려움은 인식 자체를 차단해요. 물 속에 살다 보면 물의 존재를 모르게 되죠. 두려움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두려움을 알아채는 능력, 그것이 즉 메타인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야 내가 물 속에 있었구나를 인식하는 것처럼 두려움 밖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 여러분 간단해요. 두려움을 해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이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서 오는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상상에서 오는가? 여러분, 스피노자는 두려움을 불확실한 악에 대한 슬픔이라고 정의했어요.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다루는 것. 그것이 가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두려움이고 우린 피해야 합니다. 가짜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해석하거나 미래의 상상이 현재를 점령할 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짜 두려움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세 가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자, 두 번째. 이 두려움 언제부터 있었는가? 처음 생긴 순간이 기억나는가? 자, 세 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특히 강력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예언하는 파국은 대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회복력을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두려움은 여러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읽는 순간 두려움이 환기가 돼요. 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움은 그냥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가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생존 본능으로. 두려움이 없으면 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차가 나를 덮치고 있는데 두려워야 빨리 피하죠. 진짜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목표는 두려움을 신호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두려움이 울릴 때
그것이 진짜 경보인지 오작동인지 구별하는 메타인지적 능력. 자, 아찔하게 높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떨어질까봐. 그쵸? 두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이 있다는 것은 선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달리 읽힙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건 그 방향에 아직 가보지 않은 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클수록 거기엔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것,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그것, 그게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다루는 세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움이 오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은 두려움이다라고 명명하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든다는 신경과학 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그려보세요.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끝까지 가보면 대부분 그래도 살아있겠구나에 닿습니다. 자, 세 번째, 작은 노출이에요. 두려운 방향으로 아주 작은 한 걸음 내딛는 거. 그쵸? 100%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 두려움은 행동 이후에 줄어들지 행동 이전에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을 한번 해부를 해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멈추는지 살펴봤습니다. 가짜 두려움을 알아챈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삽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오랫동안 우리를 보호해 왔어요. 다만 그 보호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짜 두려움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이 알아챈 순간부터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